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저의 경력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쓰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시장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통신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현대인의 필수 공익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재이자 필수재인 통신도 이제는 공공이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통신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완전한 형태로 통신망이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통신망은 5G NSA 방식입니다. N은 난이라는 뜻인데요. 5G NSA 방식으로는 피지컬 AI 같은 무인 자동차나 로봇, 드론이 사실상 제대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면서 구현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무인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장애물이나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 속도가 지연이 된다든지 적응 시차가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5G NSA 방식으로는 피지컬 AI를 정확하게 구동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5G SA 방식으로 통신망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5G SA 방식이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았다. 근데 민간 영역에서 이걸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5G NSA에 투자된 기지국에 사용된 투자금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매몰 미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간 통신 3사에서 5G SA 방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공공이 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지컬 AI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구동시킬 수 있는 그 통신의 방식인 5G SA가 도입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G SA 방식의 경우에는 구축하는 데 있어서 NSA 방식보다 기지국이나 이런 건설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듭니다. 클라우드 기반형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5G SA 방식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통신 요금이 인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라쿠텐 제4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통신비 요금을 부담을 하는데 그 나라는 약 28,000엔 정도로 통신요금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G SA 방식의 제4 이동통신사가 설립이 된다면 시민들의 통신요금이 지금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AI가 제대로 구동이 돼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고 통신의 품질도 훨씬 더 우수한 5G SA 방식을 공공인 서울시가 제4 이동통신사를 서울형 공기업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펀드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청년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장 멋지게 짓는 청년 윤슬 공약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청년이잖아요. 가장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윤슬 시기가 청년기인데 그 청년의 시기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멋진 공간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청년 공공임대주택이고 그 이름을 윤슬로 지었습니다. 서울 윤슬. 지금 이제 이게
AI 조감도입니다. AI로 해서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정도로 좀 멋지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약 50층 규모고요. 이게 세동인데 지금 위치는 강남 삼성역 서울의료원 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수동 바로 인근에 있는 바로 성수동 옆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윤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도 윤설을 지으려고 하고요. 공통점은 다 서울시와 공공 소유 부지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에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이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확보를 하는 것을 조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종로에 있는 송년공원 부지, 원래는 대한항공 부지였는데요. 대한항공이 유동성이 코로나 시기에 부족해서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땅을 팔고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년동 부지와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맞교환 해가지고 송년동은 대한항공이 LH의 송년동 땅을 팔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인 서울의료원 부지를 LH에 매각하는 이런 3자 교환 방식으로 그때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정을 해가지고 모두가 윈윈하는 조정을 했었고 그 결과 송년동 부지는 서울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드렸고 그리고 서울의료원 부지는 LH 부지로서 지금 이제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윤세를 지을 생각이고요. 제가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또 조정을 통해서 주역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매우 의미 있는 부지입니다. 그때도 조정을 하면서 저 부지에 우리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고요. 꿈이 현실이 되기 직전에 있는데 꼭 그 꿈을 이루고 싶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윤슬 같은 가장 멋진 공간에서 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동산 공약이고요. 이런 윤슬을 서울의 역세권이고 청년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공간에 서울에 한 10곳 정도 이런 형식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윤슬에는 아무래도 이제 멋진 곳이라 오래 살기는 힘들고요. 여기서 이제 윤설 시기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주거사다리 정책을 통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이룬다든지 이런 청년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 이런 경우에는 주거사다리 정책을 만들어서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지분적립형이라면 적은 비용으로 분양가의 약 25% 선후의 가격을 먼저 계약금으로 내면 나머지 70% 선후의 잔금은 한 40-5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할부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공공이 그 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나머지 잔금을 할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받는 그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통신 문제도 사실 기본 통신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기본 인프라고 시민들의 기본권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물이나 교통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사실상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필수 인프라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근데 교통의 경우에 이걸 바로 이제 즉각 무상으로 하면은 쉽지 않은 그런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상 통학입니다. 청소년들이죠. 초중고를 다니는 아이들. 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의무 교육이잖아요. 의무 교육이면 학비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상당수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갔다가 오는 그 통학의 경우에는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 교육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통학이야말로 옛날 무상급식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의무 교육의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상 통학이다. 의무 교육에 그거는 부합하는 정책이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지하철은 지금 현재 무상입니다. 65세 이상부터 무상이죠. 근데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무상이 아니에요. 비용을 내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이제 버스의 경우에 무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들 무상 통학의 경우에는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고 당장이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어르신 무상 버스의 경우에는 좀 상당히 큰 비용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랑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공감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리대와 그다음에 그냥 드림 프로젝트를 지금 서울시 전역에 확대를 하고 청소년 생리대 무상 공급입니다. 이것도 이제 의무 교육의 차원에서 우리 여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사실 사회 전체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의무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정부나 자치단체가 함께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걸 선별적으로 지급하면은 무상급식과 마찬가지의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으로 청소년 무상생리대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걸 시행을 할 생각이고요. 이번에 생리대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생리대 비용이 비싸다. 세금이 왜 이렇게 많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어떤 기업이 100원 생리대 보급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예산으로 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민사회랑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냥 드림 사업의 경우에는 이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 거의 실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에 이제 한 구당 한 두세 개 정도씩은 설치를 해서 정말 배고픈 사람, 배를 굶주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의식주를 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일반인들, 시민단체라든지 기업들의 참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정말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정말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이런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하는데 매우 좀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치과의사 출신 최초의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치과의사는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게 직업이고요. 변호사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그런 직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과의사로서의 경험으로 서울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서 서울시를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한 해에 1,00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국민신문고를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을 했는데 이런 경험이 바로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시장이란 자리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이 시장인데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국정, 행정 경험이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고 쓸모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치력 또 정무 감각 이런 것들 후보로서 국정, 행정 경험과 그 다음에 삼선으로서의 정치적인 경험 이 두 개를 다 갖춘 후보는 사실상 유일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경력이 서울을 경영하는데 쓰임새가 있지 않겠냐. 이게 제 경쟁력이고요. DDP가 이번에 이제 제 주요 공약인데 DDP 자체가 공약이 아니라
그 DDP를 허물고 복합돔 아레나를 건립하겠다는 게 제 주요 공약입니다. 지금 현재 DDP가 한 해 166억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거기가 땅값만 해도 3조가 넘고요. 건물을 짓는데도 약 5천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3조 5천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한 해 매출 166억이면 사실상 이자도 채 안 되는 금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인데요. 거기에 만약 이 복합돔 아레나를 건설을 하면 복합돔 아레나에서 BTS 같은 세계적 스타가 공연을 하면 1회 공연에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회 공연에 약 1조 2천억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티켓 가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몰려와서 호텔비라든지 주변에서 숙박하고 먹고 관광하고 쇼핑하고 뭐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면 그 정도의 국부 창출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서울에는 BTS급 세계적 스타들이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없습니다. 적어도 5만석 이상 규모가 돼야 되는데요. 5만석 이상의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진다면 최초가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BTS가 이번 서울의 컴백 공연도 이런 실내에서 못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우리나라가 보유하는 K-팝 스타들이 전 세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K-팝 스타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공연을 서울에서 한다면 공연으로 인한 국부 창출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하니까 해외 공연을 가니까 그 나라의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우리 스타들이 이제 많이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불러오게 하는 거죠. 다른 해외 팬들이 1년에 그런 공연을 한 10번만 하면 얼마예요? 12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산업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K-팝 산업으로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돔 아레나를 건설하는 게 지금은 정말 꼭 필요한 우리의 K-팝 스타들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말고 우리가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중계료. 이번에 넷플릭스가 BTS 공연 중계를 하잖아요. 독점을 하는데 그런 거를 저는 우리나라 그 서울의 TBS 교통방송에 독점 중계권을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TBS도 살릴 수 있고 서울의 교통을 위해서 TBS가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주변에 동대문 상권도 덩달아 사는데 이게 지금은 현재는 유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상권들과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가들은 이렇게 LED 광고판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게 LED 광고 특구로 지정을 서울시에서 하면 되거든요. 강남의 뭐 삼성역 이런 데처럼. 그러면 여기가 정말 서울의 심장부가 돼서 이 일대에 궁궐도 있고요. 캐대언에 루미아 진우가 데이트한 한양도성도 있고요. 청계천도 있고 광장시장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먹거리 K푸드도 덩달아 호황을 누릴 수 있고요. 일대의 의류 패션 상가들이나 동대문 옆에 광장시장, 방산시장, 관광.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서울의 강북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성장 엔진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DP가 아깝지만 여기에 서울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강북의 중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이건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버튼만 누르면 야구장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동대문 야구장이잖아요. 야구의 성지잖아요. 야구의 성지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야구장을 변신할 수 있고 e스포츠 경기장으로도 바꿀 수 있고 드론 레이싱을 하는 경기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최근에 미식축구 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여기 야구장은 미식축구장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중 무휴 공연과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고 여기에 주변 상권들이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해 166억 매출하는 DDP보다는 복합돔 아레나로 적어도 한 해 10조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돈 벌어오는 서울 CEO 서울시장이 되겠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금 서울이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고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사자 구도에서는 이겼지만 1대1 구도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패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셨을 때 서울의 25개 지역구에서 그때 22개 지역구에서 다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강남 3구에서 패배를 했고 그 강남 3구의 표 차이로 사실 그때 22개 지역구를 다 이기고도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화되어 있는 서울의 지형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과거에 한명숙 전 서울시장 후보의 사례를 고려할 때 서울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강남에서 사실상 이겨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후보이고 또 강남과 강북 양쪽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그런 유일한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서울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좀 나름의 경쟁력과 쓰임새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저의 경쟁력이고 있다 생각합니다.